책을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식간을 할 때 식간들의 성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식간들의 성향, 식간들의 식신적인 성향을 말씀드렸거든요. 비견은 경이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경입니다. 그러니까 비견을 알려면 경의 특성을 보면 비견적인 특성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비견적인 특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내 사주에 비견이 없는데 병이 있으면 비견의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신이 없는 것도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비견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저 사람은 비견이 없어요. 겁재도 없고 비견도 없는데 비견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러면 뭘 많이 쓴다? 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견은 일반적으로 형제, 친구, 반대 성향이 강한 이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자인데 반대 성향이 강한 이성.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면 그죠? 여자 같은 남자. 이런 성향적으로 같으면 비견으로 본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 직장 동료, 경쟁자. 그러니까 직장 동료는 남자든 여자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 안에서 반대 성향이 강한 이성으로 보면 더 친하고 덜 친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 조카 왜 그런지는 다음에 관찰해 보십시오. 아내의 애인, 남편의 첩을 아내의 애인, 남편의 첩. 이것도 비견으로 본답니다. 아내의 애인. 그러니까 내가 여자면, 내가 남자인데 아내의 애인 남자니까 비견으로 보는 거고, 내가 여자면 남편의 첩이 여자니까 비견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죠. 언젠가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름하여 밑줄 쫙 긋고 이걸 쓰셔야 돼요. 언젠가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비견이에요. 언젠가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나오죠. 아내의 애인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남편의 첩 봅시다. 남편의 첩 보면 내가 만약에 여자예요. 내가 여잔데 남편 그러니까 나하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거나 정상적일 때는 남편의 첩이 되게 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반대 그 남편이 또 다른 애인이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첩하고 손잡는 경우가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입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죠? 사랑과 전쟁인가 예전에 그런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요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나의 적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비견입니다. 이게 비견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서 보고 하는 말이냐? 제가 기본적인 비견의 뜻을 보고 관찰한 저의 관찰치입니다. 1%죠. 말씀해드리시면 1%. 언젠가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비견이다. 이거 보시고요. 이게 이름하여 육친적인, 그죠? 내 주변에 육친적인 비견이 이런 거고요. 육친적인 비견. 그리고 이제 이게 비견의 특성, 실제 비견을 내 사주팔자에 비견이 있거나 내가 비견 일간이거나 아니면 운에서 비견이 올 때 특징입니다. 비견이 올 때 기본적인 특징은 이별, 마찬가지로 분리가 아니고 분리수가 할 때 분리죠. 그 다음에 분탈, 그죠? 분가, 양자, 독립 등 빼앗거나 갈라지는 현상. 빼앗거나
갈라지는 현상, 얕거나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다 비견의 작용력이고요. 여기서 오는 애씀과 애씀, 그러니까 심적으로 애씀, 자존심, 애씀, 자존심, 어떤 경쟁심.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쟁심인데 비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근데 여기에 의해서 애씀, 자존심, 경쟁심 이게 같이 온다는 거죠. 이게 비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존심이 강하고 과단독행하여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며 타인과 불화적 눈에 빠지고 나아가 비방불비를 초래하고 싶다. 한자 엄청나게 써놨는데 이 한자는 고전에 있는 글자를 뭐 최근에 나온 무슨 사주정설이나 뭐 이런 데도 이런 글자가 다 있고요. 심성이 고독하여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 교제하기 싫어하기에 주변인들과 지인의 삶을 대부분을 보낸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싫어하고 주변인 지인하고만 보내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비견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책을 쓰는 왜 이 말을 못 알아듣지? 저는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싫어서 주변 사람들하고만 보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딱 읽다가, 주변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의 표현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게 명리, 역학, 이거의, 그러니까 명리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보통 제가, 정신과 의사분들도 많이, 제 고객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분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무슨 상담 쪽 하시는, 그 상담사들이죠. 사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어학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언어학, 단어 뜻 가지고 하는 그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 실제 이런, 일단 그런 전문 분야나 역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같은데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분야에서는 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구분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은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낼 때는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하고 주변에 일반은 놀고 말이야 통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 1번 처음 보는 사람들. 2번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2번. 3번은 친해지기 힘든 사람들. 4번. 친해지기 힘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 4번. 요 정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하고 교제를 싫어하고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안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친해지기 싫은 사람들, 친해지기 않은 사람들, 친해지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는 대하는 걸 싫어하고, 주변인 지인은 뭐냐면은 이 반대죠. 처음 보지 않은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래 친하게 지낸다 이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비견을 강하게 쓰거나 가진 사람들은 안 친한 사람들, 어찌 보면 원수인 사람들, 원수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요. 비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재밌어요. 아까 찍었는데 남편의 애인, 아내의 처,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딱 보기에 원수인데 분명히 원수 짓을 했어요. 정말 내 부모를 죽인 원수에 하면서도 친하게 살뜰은 아니지만 가깝게 지냅니다. 교류를 하고 지내요. 욕을 하더라도 교류를 합니다. 욕을 하더라도 서로 욕치면서도 계속
이게 뭐다? 비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견을 아까 뭐 이별, 분리가 분리자 들은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비견에 있으면 뺏긴다. 비견이 있으면 뺏긴다. 기본적으로 뺏긴다거든요. 비견이 또 하나의 특징이 뺏긴다. 그죠? 아니, 그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뺏는다예요. 뺏긴다, 뺏는다. 이게 비견의 기본적인 분리 박탈이니까 그게 특징인데 그 특징 자체가 이런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원수, 그죠? 죽고 죽이는 사이, 그죠? 이런 사람도 다 비견급제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견은 재성 분탈을 가져오는 작용력이 강한데 재성 분탈을 가져오는 작용력은 왜 강하겠습니까? 소모 지출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비견하고 놀고 싶겠어요? 비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사회성도 없는 것 같고 사회성도 없는 것 같고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런데 이 사람이 비견하고 놀아주겠습니까? 안 놀아주겠죠? 어떻게 하면 놀아주겠습니까? 밥 사고 뭐 사고 이러면 놀아줍니다. 그냥 안 놀아주고 또 비견은 이게 편하니까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다? 지출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재성의 분탈 이런 겁니다. 그런 말이고 또 비견은 사회생활을 경험에 따라서 추진력과 행동 능력,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힘으로 결국엔 순기능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비견이 어릴 적 있으면 뺏긴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비견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형제가 많단 말도 되죠. 친구가 많단 말도 되죠. 형제 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요. 누가 밥을 줄 때 밥을 한 그릇 주면 그거 어떻게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게 뺏기는 작용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뭐 해진다? 비견은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뺏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경험을 많이 해보아야 됩니다. 나가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경험하는 거 어디에 반한다? 사람들하고 교제를 싫어하고 여기 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해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비견이 많으면 해야 된다. 내 돈이 나가도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산다? 잘 산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이제 내 돈 안 써도 되고 사람들하고 교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하는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경험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무난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교제를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안 만나는 거지. 내가 어색해서 안 만나는 거지. 사람들은 나하고 만나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아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노터치. 보통 보면 이게 내 삶에 깊숙이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비견은 내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남한테도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쉬워요, 비견들이. 지가 안 만나려 해서 안 만나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인관계를 최대한 발휘하는 직업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요거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을 싫어한다 했는데 그런 직업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흐르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자신과 같은 성을 대하는 직업으로 남성은 남성 상대 직업, 여성은 여성 상대 직업이 좋다. 그죠? 동성 직업이 좋다는 겁니다. 이걸 또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남성 성향이 강한 여자, 여성 성향이 강한 여자, 남자 이것도 내하고 같은 나한테 비겁이 된다면 비겁이니까 그쪽도 좋다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섹슈얼리즘, 성을 파는 주로 이렇게 성을 파는 직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남자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성 성향이 강해요. 내가 여성 성향이 강하면, 여잔데 남성 성향이 강한, 이런 사람하고 맞기는 잘 맞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일은 괜찮은데, 성이 관계된 일이다. 성이 관계되면 술집도 있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의 다른 직업들이 많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얘들은 인기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다고 내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손님이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니까 성적으로 했을 때는 음양의 결합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건 음양의 결합이 아니잖아요, 비견급제는. 그죠? 동성이 좋은 거니까, 이런 건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들이라고 하면, 동성애자분들도 이게 게이바나 오빠나 이런 가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자립심이 강하고 이런 거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지 비견들이 재밌는 면도 많고, 고집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지 비견의 최고봉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견의 최고봉은 누구겠습니까? 경신이면 비견의 최고봉이겠죠. 경신일주면. 경신일주하고 또 비견하고 맞춰보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거고. 그런 이유는 비견이 경이고, 그죠? 경이 일지 비견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270페이지에 보면 딱 중간에 보면 투자 투기 직업은 안 좋다. 비견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뭐냐면 투자 투기예요. 사실은 투자 투기는 웬만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비견들은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비견들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지인들이잖아요, 다. 지인들한테. 그러니까 모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투자하라면 투자하는데, 회수가 된다 안 된다? 회수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투기하자면 따라가서 투자하는데, 그건 뭐다? 거의 다 사기다. 그렇죠? 비견은 지기 싫어하는 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게 경쟁에서만 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 한다면 나도 해야지 하는 면도 있다고요. 누가 한다면 나도 해야지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지금 관을 안 배워서 그런데,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는 게, 관이 없는 비견들은 이게 주머니가 자기 주머니가 아니에요. 관이 없는 비견들은. 관은 상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견이 있고 관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아 있으면, 이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지피지기가 되는데, 관이 없는 상태라면, 관자는 제대로 썼나? 예, 제대로 썼습니다. 관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주머니 자체가 틀린 주머니라고 하도 돼요. 그래서, 관 없는 비견들은 그냥 돈 쓰지 마라. 제가 돈 쓰지 마라고 합니다. 관 없는 비견들은. 그러고요. 270페이지, 아까 투자 투기직은 제외, 그 밑에 보면 여유 없는 직장 생활을 견디기 힘들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직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일단 회사에 가더라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한다. 이 내용이 사실은 무관이나 다관의 특징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무관이나 다관의 특징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비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을 맡겨주거나 아주 자유로운 곳이어야 견딜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배받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배받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는데, 자꾸 관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관은 내가 알아서
지배받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지배받거나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고요. 비겁은 내가 몰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서 싫어하는 것과 몰라서 싫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유는 비겁은 아주 자기 위주로, 관은 타인 위주예요. 관을 배우시면 말씀드릴 텐데, 관은 타인, 그러니까 관은 남들 머리 안에 빤하게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날 고생시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싫은 관들이 있는 것이고, 비견급제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요거 또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도. 일단 그러시고, 또 비견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심인데, 경쟁심이 강하다는 말은 남한테 이기고 싶어 한다는 거고, 이기고 싶다는 말은 뭐다? 뽐내고 과시하고 싶은 특징이죠. 그런데 뽐내고 과시하고 싶은 특징도 마찬가지로 관도 가지고 있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관은 명예 자존심 때문에,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비견은 그냥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견급제 있는 사람은 왕자병, 공주병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견은 경험을 충분히 한다면 추진력 강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만 조금 버리면, 자존심, 그러니까 비견에 아까 제가 관이 있어야 좋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인자는 뭡니까? 관이죠. 그래서 내가 관은 있는데 관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만 되어 있으면 그 비견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잘 삽니다. 대부분 아주 잘 삽니다. 또 비견은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일단 읽어보시면, 그리고 비견을 다루는 방법, 칭찬입니다. 비견을 다루는 방법, 칭찬만 하면 돼요. 끝납니다. 칭찬만 하면 주머니도 열고요. 다 사주고, 지가 다 삽니다. 오늘 내가 낼게, 칭찬하면 돼요. 계속 칭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주위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싶고, 이긴 느낌도 받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 살려주면 돈을 많이 쓰니까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돈을 쓰더라. 또 틀리는 거죠. 그렇죠. 실속 없는 사람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믿어 금전 손실을 당하기 쉬우니 보증 동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내용이 271페이지 보면 비견이 형충파해가 되며 형제 친구의 도움을 못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형충파해라는 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건 뭐다? 글자 자체가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이건 모든 십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간지의 작용력도 형충파해가 되면 어떻다? 변하더라. 그렇죠? 변하더라. 제대로 못 쓰다. 그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천성과 지성이 모두 비견이며 두 집안을 관장하거나 부친과 인연이 박한 경향이 있다. 이 내용들은 사주 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면 되죠. 사주의 천성, 지성이 모두 비견이며, 천성, 지성이 모두 비견이라는 말은 내가 경인데 옆에 경이 하나 더 있다는 거나, 그죠? 내가 경인데, 그죠? 그 다음에 지성도, 그러니까 지성은 그러면 신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사주가? 그러니까 경일간에 옆에 경이 있거나 여기 경이 있거나 여기 경이 있거나 신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다? 두 집안을 관여하든지 부친과 인연이 박한 경향이 있다. 사실은 이게 옆에 경이 있다는 말은 이게 부모 자리잖아요. 부모 자리. 그죠? 부모 자리잖아요. 같은 글자가 있으면 이게 강해지기도 하지만 경 같은 경우는 어떻다? 부딪힌다 이거죠. 실제 같은 내 고집이 너무 세니까 부모하고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고집 센 경이고 나도 고집 센 경이다. 부딪히는 거죠. 그죠? 엄마하고 부딪히는 거죠. 엄마 자리. 여기 보면은 엄마 자리나 아니면 부친 인연 급하니까 두 집안을 관장한다는 말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견이 아주 강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친구도 강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그러니까 친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책임감이 생기는 건 뭘까? 그것 때문에 돈을 쓰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게 두 집안을 관장한다는 말이 두 집안 살림을 한다는 개념,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은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내가 저쪽에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 돈을 쓰는 특성, 그게 소모 지출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경이라서 제가 경을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인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어느 정도 작용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 천성지성이 모두 비견이면, 천성지성이 모두, 이거 한 거고. 세 번째, 비견에 같은 주에 급제가 있으면, 같은 주에 급제가 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같은 주에 급제가 있다. 같은 주에 급제가 있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병이면 오가 있다는 거죠. 드네요, 그죠? 이럴 수도 있고, 같은 주에 급제가 있다는 말은, 만약에 내가 정이면 옆에, 정이 하나 더 있으면 비겁이고, 그죠? 사가 있으면, 이거는 급제가 되죠. 요런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임이 하나 있고, 여기 자가 있으면, 이런 형태겠죠. 요런 형태가 되면, 부부간 구설이 있으며, 친척 또는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보기 쉽고,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거 역시도 부친간 인연. 그러니까, 부친간 인연 바깥 건 부딪힘 때문에 그렇다고 앞에 말씀드린 거고, 옆에 형제 부부간의 구설. 이렇다고, 만약에 형제 자리에 있다. 그죠? 형제한테 이렇게 되면 돈이 흐르겠죠? 분달. 그죠? 비견이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싫어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형태로 읽는 겁니다, 사주는.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그죠? 형제 부부는 구설. 내가 내 와이프 때문에 돈을 안 주면, 뺏어오면, 그럼 성이 나빠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은 뭐겠습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 이거는 사실은 돈하고 관계됐는데, 내가 돈을 이쪽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면 어떻게 되십니까? 돈을 계속 주면. 돈을 못 모으니까 결혼 못 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서나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강의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걸 해줄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미 읽고 계시다면 모르겠는데 안 읽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지 비견이 있으면 사주에 관살이 없는 한 성질이 다소 난폭하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갑인데 월지 비견이 여기 인이 있다는 말이고, 그죠? 어릴 때 묘가 있단 말이고, 그렇죠? 내가 내가 무일 때 진이나 술이 있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일 때 미나 축이 있다는 말이고, 예? 병일 때 일지비견 신이 있다는 말이고, 신일 때 유가 있다는 말이죠.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사주에 관살이 없는 한 성질이 다소 난폭하다. 그러니까 관살이라는 거는 평관이죠. 평관은 사실은 나를 치는 인자잖아요, 그죠? 나를 치는 인자 평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평관은 복종인자예요, 복종인자. 평관은 복종인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복종인자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월지는 뭐다? 월지는 음마 자리입니다, 음마 자리. 둘 다. 네, 월지는 음마 자리잖아요. 월지는 뭐다? 음마 자리. 또는 나의 가문, 그죠? 나의 힘이죠, 파워. 그죠? 나의 초창기에 나의 직업이나 공부나 이런 걸 주는 힘이라고요. 얘가 아주 강해요. 비견이 있다는 말은, 그죠? 나한테 힘을 주는 나하고 같은 인자잖아요, 그죠? 그 비견은 사실은 내 편이니까 이런 내 편이 물론 밖에서 내 편 아니고 내 편 있는 사람도 있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다 내 편이니까 내 편이 있는데 집안에서 그러니까 엄마예요. 그냥 엄마라고 봐도 됩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 자리니까 엄마가 내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내 편만 들어줘요.
엄마가 내 편만 들어주는데 내가 엄마한테 복종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된 애로 성장하기, 못된 애로. 집 밖에 모르는 진짜 그 말입니다, 이게. 그죠? 이해되십니까? 해석되시죠?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 비견이 많으면 이성 문제로 번뇌가 많으며 가정 불화도 자주 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여자 사주에 비견이 많다는 말이, 그래요. 여자 사주에 비견이 많다는 말이, 비견은 뭐다?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한테 여자친구가 많으면 뭐가 일어난다? 비견이 많으면 이성 문제로 인한 번뇌가 많으면. 왜 이렇게 씁니까? 예, 왜 이렇게 씁니까? 여자 사주에 실제로 관찰해보면 엄청나게 이런 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씁니까? 이때 할 말이 뭐냐면,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내가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런 거예요. 이거 1번. 그 다음에 내가 비견이 많으면, 비견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의 애인, 남편의 척. 이해되십니까? 그 두 가지.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견은 나하고 다른 이성인데 같은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내가 여잔데, 남자 사람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거는 전혀 없으면서, 친구를 남자 사람 친구라고 보통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많아도, 이 사람이 사귀는 남자는 어떻다? 기분 나쁘다. 이해되십니까? 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 비견급자가 강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수가 많으며, 대운에 따라서 남자가 필요하면 애인을 만든다. 이 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유와 같은 거고, 이게 남자가 필요하면 애인을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인은 비겁이 많은 사람들의 비견다들이 결혼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애인을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애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란 말은 뭐냐면 싱글이거나 싱글이 정상적이다. 싱글이라는 말이 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이런 상황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또는 동성이거나 이런 형태. 그래서 애인으로 만든다. 그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만든다는데 실제 현상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예, 사주에 비견이 과다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 못하실 부분이 있는지 제가 빨리 한번 서칭해보고, 일단 뭐 비견이 과다하면 경쟁 논리, 그죠? 거의 다 경쟁 논리입니다. 근데 경쟁 논리를 떠나서 초월해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비견이 아주 강하신데 거의 뭐 종격이라고 전부 다 비견이시거나, 그다음 비견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아주 희생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희생적으로.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시고 누구 베풀어주고.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속에는 뭐가 있더라?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도 이게 반대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평생 봉사로만 사신 분들 중에서 비견급제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언제든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뭘 해줘라. 그러니까 뭘 좋은 걸 할 때 욕을 하면서 해줘라. 그래야지 나중에 그 사람이 배신 땡기고 가면, 저게 욕을 많이 들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사라는 게, 항상 이면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면이라는 게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심적인 고통이 수반되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비견급제는 분명히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비견은 분명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그 약한데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명예를 위한 자존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게 좋고 내게 좋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이라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되면 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비견이 없을 때, 비견이 없다는 말은 얘가 경쟁이라고 했으니까 경쟁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 없는 사람도 경쟁을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돈을 더 벌기 위한 경쟁, 명예를 더 얻기 위한 경쟁, 뭐, 재관, 그죠? 그 다음에, 뭐, 식상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 같은 경우는, 이거 아직 안 배운 거라서 그런데, 식신상관 같은 경우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그런 형태의 경쟁은 해요. 그런 경쟁을 하는데, 뭐, 인성은 더 공부하기 위한, 더 얻기 위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정말 이기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급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데 제일 약하냐면, 제가 다 뒤져보진 않았는데, 격투기 많죠. 태권도, 뭐, 유도, 금도, 그런 것들, 레슬링, 이런 거,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정말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기 결승전 같은 걸 딱 보면 되게 잘하는데, 뭔가 하여튼, 뭔가 0.1% 부족해서 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보입니다. 한국 선수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실력도 월등하고 다 월등한데, 끝내 한 1% 부족, 0.1% 부족해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비견 없습니다. 비견 급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런 요소가 빠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면 그냥 이겨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이겨야 될 이유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보다는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을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그 개인주의의 바탕에는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관찰해보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의 특히 백인들의 그 개인주의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위에 주인이 있고 자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한 칸 밑이라는 생각이에요. 한 칸 밑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한국 동양의 개인주의와 서양의 개인주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어떤 데서 오냐면, 이것도 저의 관찰에 의한 건데, 제가 그 역사 말씀드릴 때 봉건제 말씀드렸죠. 봉건제 말씀드릴 때 한국 역사와 서양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신분제가 서양 같은 경우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제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제예요. 서양사를 만든 종교가 유대 기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을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저의 예측인데, 저 유대인들도 뭐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하니 그러는데 저의 예측인데, 걔들이 정말 우리가 우월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걔들은 끝내 한 칸 밑이에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도 있고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들 자체가 제가 역사 설명드릴 때 이집트에서 얘들 뭐 하는 애들이다? 노비. 이집트에서 노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걔들이 해방돼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모세가 탈출시킨 거잖아요. 모세의 기적으로 탈출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서 왔다고 하지만 자기는 항상 하나님은 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신, 뭐, 하여튼,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데, 거기 또 다른, 예수급, 아니면 성모 마리아급, 이런 급이 항상 할 수 있어. 자기는 또 그 위치고, 그리고 실제 자기들의 기존, 그러니까 철학, 사상의 마인드죠. 사상의 마인드에는 항상 자기들은 노예였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항상 한 칸 밑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동양, 한국도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형적인 노비 제도가 생긴 건 사실은 노비 제도를 아주 강화시킨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이죠, 세종. 세종이 노비 제도를 강화시켜가지고, 원래는 누구나 다 양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계층을, 신분 계층을 양반, 중인, 노비 나누고 이제 중인은 양반 될 수 있는데, 노비는 노비로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든 그 전만 해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세종 전만 해도 이게 역사를 보면 전형적인 노비가 없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 개념입니다. 일하는 사람 개념. 그리고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고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잡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 그 이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후도 그렇고, 나라들이 막 쓰면서 그 나라들 쓰면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기면 내가 왕이 되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신분의 이동이 사실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서양인들한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막 아무리 대통령 하고 욕하고 하잖아요. 욕하고 하는데 걔들은 결국은 그 위에 누구니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외에도 자기가 믿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걔들은 항상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항상 목사죠. 걔들한테는 목자들. 그 사람들은 항상 믿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대모 개념이나 이런 개념도 그런 개념이 항상, 그러니까 그게 그냥 부의 개념이 아니고 신하하고 종의 개념이에요. 신하하고 종의 개념. 그런 개념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그래서 비급인자가 되게 약해요. 이 인자가 되게 약합니다.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외국인들 아주 많이 실관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했을 때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그러니까 보면은 얘들은 이게 자존감도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 개인주의고 개인 성향이 강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맹목적인 면이 있어요. 맹목적인 면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보면은 정부가 갑자기 해 이러면은 물론 그거 안 지키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순응을 해버려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하면 끝까지 욕치죠. 대응하고 잡아가봐. 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떻고 하면서 목사들은 계속 지금 목회 열고 있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기사 보면 미국에서는 목회원 목사 바로 구속시켜버려요. 어디 국가의 명령을 안 따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도 사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도. 지금 한국 정부 다 마음에 드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가짜뉴스 붙이는 애들 다 구속시켜야 돼. 황교안 이런 애들 다 집어넣어야 돼. 사실은. 미국 같았으면 그냥 구속이에요. 미국 같았으면 구속. 실제로. 왜 구속이냐면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걔들이 항상 말한 게 국가의 명령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국가의 명령을 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집어넣어버려야지. 그게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민주주의 사회는 뭐냐면은 동의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전형적인 민주주의죠. 그렇죠? 이게 비견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을 관찰해 보시면 외국인들 사주를 볼 일도 있으시겠죠, 그죠? 관찰해 보면 얘들은 내 생각에는 외국 애들이 비견이 훨씬 강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지가 없어요. 지 본질이 없습니다. 외국 애들은. 왜냐하면 지는 출신이다? 노예 출신. 걔들은 다
한국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도 보면은 뭐, 그러니까 구한말 이럴 때 노비를 뭐 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 성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일제시대 거쳐오면서 그런 사람들 성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는, 그 집안이 우리 집 노비 집안이었다 이러는 것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노비 말만 나오든 넘어가죠. 네, 넘어갑니다.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서양인들, 모든 백인들은 뭐다? 모든 백인들은 그 다음에 사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남미죠.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남미가 예전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남미에는. 이것도 역사에 나와 있는 거죠. 남미가 전염병으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죽고, 거기,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에서 새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노비들을 데려다 놓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끼리 다 형제, 그 다음에 흑인끼리 다 형제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인데, 그게 이제 뭐, 서로 결혼하고 살면서 지금 그런, 또 새로운, 히스패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의 출신 자체가 자기 위에, 자기는 무조건 체고는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들어오니까 이런 거예요. 지가 다 예수라고 해샀는 게, 이 비견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비견이 없을 때, 경쟁 요소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견이 사주원국에 있을 때, 연주에 있을 때, 뭐, 조상덕으로 초반운이 좋지만, 그러니까,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조상덕으로 초반운은 좋지만 응석바지로 자랄 가능성이 커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힘들다. 형제가 많다면 가세가 기울었을 때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집을 떠나서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부모 형제운은 좋지 않다고 본다. 비견이라는 거는 이게 비견이 초반에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이런 거죠. 형제가 많다는 게 집안이 좋을 때는 그게 좋게 작용하죠. 내 편이 많은 거니까. 그런데 집안이 이게 급탈인자이기 때문에 집안이 웬만큼 좋아서는 먹는 게 적겠죠. 똑같은 걸 나눠 먹어야 되는 형국이 되니까 그런 형태고, 또 이게 비견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에 밀리니까 사는 곳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그곳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현대보다는 과거의 해석이고, 현대에 이걸 적응하려면은 현대에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초반운이 좋다는 거는 형제가 하나 정도 있을 때, 한둘 있을 때고, 형제가 많으면 어떻다? 힘들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형제가 많으면 형제운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나 떨어져 있는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일간이고,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떨어져 있는 형제죠. 그러니까 나하고 사실은 크게 인연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월주에 있다는 말은 일찍 독립해서 자수성가를 거두며,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죠. 여기 있다는 말은 사실은 되게 강한 의미니까 독립하는 거죠. 제 쪽이 굴욕이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뺏기는 데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죠? 벌고 뺏기고 하는 그런 작용력이라고 했으면 됩니다. 가족하고 인연이 없다는 게, 내가 인연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면, 사주에서 인연이라는 거는 받는 개념입니다. 받는 개념. 그래서 제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는데, 인연이 없다 이러면 아버지 인연이 없다, 그럼 아버지한테 받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도 어렸을 때도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 놀고 있고, 그죠? 뭐 학비 대주고 먹을 거 정도 대주는데 실제로 뭐 학원비는 못 대주고,
이게 인연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 정도는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도망가서 없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인연이 없다는 말은 받는 게 없다. 항상 사주 모든, 그러니까 제 책이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도 하는 거고, 다시 설명드리는데, 인연이 없다는 말은 받는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주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가족과 인연이 없다. 그럼 가족한테 받는 게 없다. 또는, 받는 게 없다는 말은, 또는 뺏길 수 있다. 뺏길 수 있다는 의미인데, 뺏긴다는 건 뭘 뺏깁니까? 돈이겠죠, 돈. 돈, 나의 신경, 나의 정. 그죠? 이런 걸 뺏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월지에 있다면, 만약에, 밖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자기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람으로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월지에, 요게 월지죠. 그러니까, 월지에 이게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나의 주장이, 나의 도구라고, 이게 도구고, 내가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월지라고 했죠. 이거하고 나가 같다는 거는 가장 강할 때예요. 가장 강합니다. 그죠? 그 말이죠. 읽어보시면. 강한 자존심, 경쟁의식, 해가지고, 자기 뜻도 펼칠 수 있고, 그죠? 이 보면, 호불호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호불호가 생기는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과 끝의 문제다. 처음에는 불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부딪힘이 생기는 거 안 좋은데, 이제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무조건 호가 됩니다. 이것도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고 그 호불호로 사람을 대하기에 절대 내 편도 많고 절대 적도 많게 된다. 결국은 내 편이 더 많아요. 결국은 나중까지 가면.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해석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잘 읽어주셔야 된다. 지금 내 편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다음에 일지에 있으면 소모성, 돈을 써야 할 때 써야 된다고 보고, 보통 이게 더 읽어볼까요? 일단 동급의 배우자를 만나니 기싸움이 심할 수밖에 없고,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삶이 편하다. 대신 잘 맞는다면 천생연분을 쓰고 산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일지에 비견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내 뜻이 가장 잘 맞는 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든 어디에 쓰든 돈이 줄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써야지 돈이 들어와요. 써야지 들어온다. 일지 비견은 써야 들어옵니다. 다른 비견도 마찬가지 써야 비견 들어오는데 일지 비견은 써야 들어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지 비견이 있는 사람이 돈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놉니다. 돈 벌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주에 있을 때는 소모성 비견이 시주에 있다는 것은 자식 자리가 소모성이란 말이다. 그죠? 그래서 자식한테 돈 많이 쓰게 됩니다. 또 뭐 읽어보시면 보면 현대사에서 돈 들인 자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좋다 이렇게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 일, 월, 년 해가지고 이렇게 표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으면 그냥 이걸 넣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말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그 말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적용이 여러분의 입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비견이 월에 있다 넣고 이야기하고 표 보고 하시는 거죠. 제가 표를 그려놨다는 말은 작용력이 가장 강한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견이 운에서 올 때 지금 운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이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뭐 어디든 비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비견이 있다. 그런데 운에서 뭐 운이라는 게 대운이 있고 연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그죠? 뭐 이운도 있고 시운도 있고 다 있겠죠. 모든 게 갑자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비견에서 왔다는 말은 이게 대운에서 비견을 만났단 말은 기본적으로 이 책 보면 대운은 대운
많이 벌어 많이 쓴다. 동업, 재산의 분할, 분리, 직장 관두고 사업, 팔자에 없으면 망설인다. 남자와 더 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비견이라는 게 대운에서 들어오면 대운은 생각과 환경이거든요. 생각과 환경이니까 비견운이 딱 들어오면 어떠냐면 내 생각과 환경에 비견이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보이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차를 가졌나? 돈을 많이, 연봉이 더 높나? 그죠? 좋은 집에 사나? 이런 게 비견이면 보여요. 그게 보이는 순간 경쟁심이 발동되는 것이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대운이라는 건. 대운은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명운에서 들어오면, 뭐 1년만 그런 거죠. 여기는 그래서 뭐 동거래를 하게 되고, 배신자, 배우자 걱정, 독립사업 이렇게 적었는데, 세운은 좀 약한 거고, 어른은 좀 덜한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어떤 10층의 작용력이고, 사실은 운에서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작용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운에서 들어올 때, 작용력은 첫 번째, 흔들린다. 쉐이크. 이번은 뭐냐면은 깬다. 그러니까 둘 다 깨진 거예요. 나도 깨지고 니도 깨지고 깬다. 둘 다 작용력이 없는 거죠. 그죠? 흔들리는 거는 흔들리고 마는 거고, 얘는 깨니까 작용력이 없는 거고. 3번은 리플레이스예요. 리플레이스. 교환. 그 제일 부드러운 건 교환이죠. 교환. 그러니까 내가 차가 원래 있었는데 새 차가 들어와서 근처 팔고 새 차 가지니까 이게 제일 부드러운 거고, 이 세 가지 작용력을 항상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관찰을 할 때 써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주역의 판단이에요. 그 주역을 사실은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주역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주역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저 판단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상식. 주역은 가장 상식이거든요.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주역이에요.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일로 판단하는 거. 아, 이 일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주역이라고요. 그게 64개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사람은 상식적인 판단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항상 감정에 치우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치우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돈에 치우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아니면 내 학문에 치우치고, 사상에 치우치고,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애들이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을 그러니까 전도할 때, 포습할 때, 그러니까 포교라는 말은 불교에서 불교를 퍼뜨릴 때 쓰는 말이에요. 퍼뜨릴 때. 그러니까 이게 말씀 또 드리면 보통 포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포교는 굳이 절에 신도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말만 퍼뜨리는 거. 이게 포교예요. 포교. 전도는 뭐냐면, 이 사실은 도를 전하는 거죠. 전도. 그죠? 도를 전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신도 자체를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돈까지 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건 전도죠. 포교가 아니고. 그죠? 스님들이 들으면 억울하죠, 자기들은. 포교는 우리 건데. 그러니까 스님들은 굳이 불자를 데리고, 아니면 불교 신자들도 데리고 절에 가지 않습니다. 올라오고 말란 말아 그런 거예요, 포교는. 뜻만 퍼뜨리고 만드는 거죠. 전도는 그게 아니고 그걸 데리고 가는 거죠. 사실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무신이냐 유신이냐의 차이입니다. 무신이냐. 그러니까 굳이 불교는 절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이 신이 존재하니까, 얘네들은 뜻은 뭐냐면 기독교나 이런 천주교나 이런 종교는 뭐냐면 거기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성경도 많이 공부해 봤는데, 이게 개소리예요, 사실은. 진짜 개소리예요. 신은 어디나 다 있죠. 신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교회에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으면 목회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뭐다? 교회가 저거 헌금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왜 나왔지? 그러니까, 이 상식을, 저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걔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을 만들려고 하거나 할 때, 사실은 주역의 방법을 쓰는데, 그건 아주 상식적인 방법이다. 상식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일간 갑자별 자격력 관찰해가지고 제가 쫙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10간이 그러니까 10신 각 10신이 끝날 때는 이걸 다 적어놨거든요. 이거 샤프 같은 걸요, 본인이 뭔가 느끼는 점을 자꾸 적어놓으시고 보시고, 그러면 갑비견이 어떤지, 을비견이 어떤지, 병비견이 어떤지 이런 걸 관찰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제가 어떤지, 기의 어떤지 이런 것도 관찰이 가능하시겠죠. 그런 걸 하시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관찰하시면 되고, 이걸로 이제 비견이 끝났네요. 뭔가 빠진 부분이 있나? 네. 일단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급제하면서 보충을 하거나 다른 거 하면서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비견 마치겠습니다.